정주자사 남양왕 고작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고이가 이복 형제예요. 그런데 얘가 진짜 포악하기로 소문이 난 앤데요. 하루는 여인이 아기를 안고 가고 있었는데 그 아기를 뺏어서 개 먹이로 던져주고 그 피를 또 부인에게 막 발라서 개가 여인을 잡아먹게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문선제 백부, 그러니까 고양에게 사람됨을 배우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북제 건국사에서 이 중국 역사상 가장 잔인한 폭군 고양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양을 닮아서 그렇게 행동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얘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벌이니까 계속 황제에게 말이 들어왔고 고이가 고작 잡아와 해서 이제 고작을 쇠사슬에 묶어서 이제 데리고 오게 해요. 그럼 당연히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작에게 야, 그 너희 정주에는 무슨 놀이를 하냐? 뭐가 제일 재밌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큰 대야에 진해를 가득 담아놓고 거기에 원숭이를 넣으면 원숭이가 그 진해에게 물려서 막 비명을 지르는데 그게 진짜 재밌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이가 그 말을 딱 듣고는 그거 재밌겠는데? 야, 그런데 원숭이보다는 사람이지 하면서 당장 사람들을 모아서 옷을 다 벗긴 후에 진해가 가득 차 있는 욕조 안에 다 밀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진해에 물린 사람들이 막 비명 지르고 폴짝폴짝 뛰고 하니까 고이가 아이고 재밌네 막 이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자, 576년 9월 이제 북주의 신하들이 이제 우문홍에게 북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북제의 군대는 전쟁놀이 하는 수준이고 조정은 부패하고 백성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우문홍이 야, 이제 분위기 무르익었다 이제 라고 이제 딱 판단을 해서 한 달 후에 15만 대군을 이끌고 곧장 북제로 쳐들어와서 파죽지세로 성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고이는 이 아름다운 풍소련을 데리고 사냥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제 막 다급하게 북주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라는 문서가 막 날아와요. 그런데 이때 그 간신 고아나갱이 우승상이었는데요. 기다려. 지금 밖에서 사냥을 즐기고 계신 중 아니냐. 변방의 그런 사소한 전투쯤이야 늘 있는 일인데 뭘 이렇게 호들갑이냐 하면서 보고를 막 씁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이 북주군이 진주성을 함락하고 어이구 요거는 좀 위험한데 라고 해서 이제 그제서야 고이에게 보고를 하고 고이가 이제 진양성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제 군대를 출전시키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풍소련이 그럼 이제 사냥 그만하는 거예요. 저 사냥 더 하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이가 어이구 우리 풍소련이 또 사냥을 하자면 해야지 이러면서 사냥 더 하고 그리고 진양성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평양성은 이미 북주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죠. 뒤늦게 진양으로 돌아온 고이가 이제 주력 군대 10만을 이끌고 평양성 북주에 넘어갔으니까 찾으러 가야죠. 그래서 탈환을 하기 위해서 평양성으로 가는데 풍소련 같이 가야죠. 단짝인데 풍소련 함께 이제 풍양성으로 갑니다. 576년 12월에 평양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북제의 군대가 밤낮으로 계속 맹공을 퍼부었는데 이게 또 탈환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 굴다 해서 이제 밖에서 북제군이 자신들 성이니까 어디가 약한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성밑을 열심히 허물고 이제 돌격을 하려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어느 정도 이제 허물어져서 이제 공격만 하면 돼요. 근데 고이가 갑자기 공격 금지, 정지 이렇게 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야, 지금 날이 깜깜해졌거든. 이렇게 어두워지면 이 성을 다시 우리가 탈환하는 그 결정적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날이 밝으면 다시 공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요거 누구의 의견이냐? 풍소련의 의견이었다는 겁니다. 저 자세히 보고 싶어요 했더니 그래 그 멋진 장면 내가 보여주자 라고 했던 거죠. 근데 다음날 또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오늘도 날이 아니야.
왜냐하면 날씨가 흐리고 눈이 흩날려서 또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격을 딱 하려고 했는데 잠깐 기다려! 또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소련에게 구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풍소련이 예쁘게 몸단장을 하느라고 안 나온 거예요. 자, 그러는 사이 북주군은 통나무로 성벽을 다 막아서 다시 재정비를 했고, 이렇게 북제군은 성 안으로 들어갈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사실 북주군도 이때 많이 지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달이 넘도록 계속 싸우고 있었으니까 사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때 공격을 했으면 성을 탈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주군이 지쳐가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챈 주무제 우문홍 황제가 직접 8만 주력군을 이끌고 집결을 해서 친정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이에 이제 맞서 싸우게 된 북제군, 이제 고위는 풍소련과 그 유경원의 아들 목제파, 기억나시죠? 목제파와 함께 말 위에서 이 북제군과 북주군이 싸우는 것을 이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북제군이 자신들의 나라 군대가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고인은 되게 겁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병법 이런 것도 잘 몰라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그리고 또 풍소련이 어머, 우리 군대가 패했나 봐요. 도망가야 돼요. 이렇게 또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도망가야 되나 하고 막 당황하고 있는데, 열심히 싸우고 있었던 이 북제군 장군 해장과 이 장상산이라는 사람이 반쯤 물러났다가 또 반쯤 나아갔다 하는 것이 전투의 원래 모습입니다. 지금 무너진 것이 아니니까 폐하께서는 이곳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군대를 집결하고 정돈을 시켰으니까 이 진영으로 가셔서 직접 지휘를 하셔야 됩니다. 라면서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 계속 싸워야 된다라는 건의를 해요. 그런데 또 간신 고아나갱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병사가 많기는 많지만 이 전투를 감당할 만한 병사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병 들고 다친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하고 불 떼고 뭐 이런 일 하는 애들이 3분의 1이에요. 옛날에 이 북제군이 북주의 옥벽을 공격을 했었는데 그들의 원군이 오자 이 북제군은 즉시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병사들이 그때보다 더 우수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싸우지 말고 물러나는 것이 옳습니다. 라는 말을 했고, 고인은 그 말이 옳다 하면서 그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사실 굉장히 두려움에 멘탈이 나가 있었던 고이가 도망가야지 결심을 해서 이 사랑하는 풍소련을 데리고 진양으로 다시 이제 도망을 치게 되죠. 이렇게 황제가 도망을 치니까 북제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갈팡질팡 혼란을 겪다가 결국 1만 명이 목숨을 잃고 대패하게 됩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풍소련은 후퇴를 하는 도중에도 장막을 세워서 화장 고치고 단장을 했다가 다시 또 도망가고 또 잠시 쉬어서 화장 고치고 도망가고 뭐 이걸 반복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이게 풍소련과 고인은 거의 백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진양으로 도망친 고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한 상태였어요. 사실 진양은 성벽이 굉장히 높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성 안에는 이게 보급품도 굉장히 충분한 상태였죠. 여기가 제2의 수도와 마찬가지였던 곳이었거든요. 자, 그런데다가 여기 지금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북주군은 이 추운 겨울에 계속 전투를 벌이고 또 행군을 해오고 있으니까 북주군도 힘들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 버티고 막아내기만 하면 북주군을 몰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황제 고위가 이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오직 머릿속에 나 도망가야 돼. 막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는 사이 이제 북주군이 쳐들어와서 진양성 앞에 딱 진을 칩니다. 자, 그러자 고위가 높은 청교에 올라서 계속 주변을 살피면서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해요.
근데 북주군의 움직임을 관찰을 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풍소련과 함께 야 저기 경치 너무 멋지지 않냐 이러면서 또 경치 감상을 또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천교에서 내려오면 나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 풍소련 춤을 춰줘 이러면 또 풍소련이 내려와서 폐하를 위해서 제가 춤을 추겠어요 하면서 또 멋지게 춤을 추고 이렇게 몇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천교가 무너지는 일이 생겨요. 그러자 풍소련이 어머 천교가 무너지다니 이건 불길한 징조예요. 우리 빨리 도망쳐야 돼요. 라고 또 고의를 부추깁니다. 그러자 고의는 안 그래도 도망가고 싶었는데 풍소련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촌 네가 진영을 맡아라 하면서 이 사촌인 고연정에게 진영을 맡기고 도망칩니다. 자, 고의가 이렇게 황제가 후퇴를 해버리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이 진양성은 북주군의 손에 넘어가 버리게 되죠. 고의는 사실 진작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망을 못 가고 있다가 풍소련이 권해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살아가는 풍소련 너를 황후로 삼으마 하면서 또 자황후로 삼게 됩니다. 이 목항후가 있으니까 이제 또 우항후, 좌항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머니인 호태우 아들 고황을 삭주라는 곳에 먼저 보내놓고 나는 어디로 도망가지? 뭐 삭주나 돌걸로 내가 도망을 가서 투항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신들이 안 됩니다. 황제 폐하께서 어딜 가십니까? 라고 외쳐서 결국 이제 수도인 업성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황후로 보냈으니까 정말 화려한 황후 복장을 입고 있었을 거잖아요. 풍소련이. 그러니까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워 하면서 또 풍소련의 모습을 구경하느라고 가던 길을 멈추고 또 가던 길을 멈추고 하느라고 업성에 가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간 북제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지냈던 유경원의 아들 목제파가 북제는 이제 끝났다. 나라도 살자 하면서 항복하며 북주에 투항을 해버립니다. 자, 이 업성으로 향하던 고의가 이 소식을 듣고 목제파 감히 네가 나를 배신해 하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게 되었고 자신이 그렇게 신뢰하고 어머니처럼 대했던 유경원에게 네 아들이 나를 배신했으니 너도 자결하여라 하면서 유경원에게 자결을 명하게 되고요. 결국 유경원은 이렇게 자결로 생을 마감하고 고의는 화가 삭혀지지 않아서 이 목시 일족을 모두 처형시켜버립니다. 유경원은 8년 동안 북제 조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정치를 굉장히 어지럽혔는데 자, 이렇게 아들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네요. 자, 이렇게 업성에 도착한 고의는 빨리 점을 쳐봐.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좀 얘기 좀 해봐봐 하고 점술가에게 점을 치게 했는데 나라의 기운이 다해서 황제를 바꿔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자 당시 8살이었던 고항에게 황위를 물려주고 스스로 또 태상왕으로 물러납니다. 자, 그러고 있던 사이 또 북주군은 열심히 달려와서 577년 3월 업성을 포위하게 되죠. 정말 멘탈이 나갔고 멘붕 상태가 된 이 고의가 어떻게 빨리 싸워봐 라고 외쳤는데 군사들을 모아서 싸우게 하려면 사기를 높이려면 군사들에게 녹봉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사들에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궁에 숨겨둔 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풀어서 이 군사들에게 주고 업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의가 있었는데 안 돼, 그거 내 거야 그러면서 그 보물을 안 풉니다. 자, 그러자 공률 효경이 그러니까 군사들을 위로하는 글을 지어서 감동을 줘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글을 이렇게 써 드릴 테니까 격앙된 목소리로 군사들에게 잘 읽어보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의가 좀 말을 더듬고 말하는 것이 어눌하다고 했잖아요. 공률 효강이 써준 글을 이렇게 딱 펼쳐서 군사들 앞에서 읽으려고 하니까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해서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하하하하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웃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 막 옆에 서 있던 측근 대신들도 막 같이 그냥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뭐야 쟤네들 미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죠. 그래서 와 우리가 저런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게 돼서 이 마지막에 남아있던 그럴 싸울 의지까지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고인은 안 되겠어 여기도 너무 위험해 하면서 이 모용삼장이라는 장군에게 업성을 맡기고 자신은 이 제주 성으로 다시 도망을 치는데 거기에 또 이 호태우 황후 아들 고항 또 다 같이 또 보내놓은 상태예요. 이 모용삼장은 제가 후경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죠? 반란을 일으키는 후경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명장 모용소종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좀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황제도 없고 군사들은 싸울 의지도 없으니까 끝까지 버텨서 싸워봤지만 도저히 버틸 힘이 없었고 업성은 곧 함락당하게 됩니다. 업성을 함락했다고 해도 황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로 이제 또 북주군은 향하게 되죠. 그런데 제주성에 도착한 고인은 내가 황제면 잡혀가서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황제 안 할래 이러면서 자신의 삼촌인 고계에게 황위를 물려준다라는 교서를 써서 이 공률효경에게 이제 옥세를 주고 고계에 가서 전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공률효경이 진짜 끝났다. 내가 마지막까지 충성을 할 필요가 없어 하면서 이 옥세를 들고 북주로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계속 쫓아온 북주군은 고이와 그의 아들 고항이 있는 이제 제주성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요. 간신 고한하갱이 먼저 나와서 제가 투항하겠습니다. 저 황제랑 황태자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고이를 사로잡을 수 있게 길을 안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이와 고항 그리고 많은 황족들이 붙잡혀서 결국 이 북주의 황제인 우문홍에게 끌려가게 되죠. 자, 이렇게 북제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주문제 우문홍이 그래도 한나라의 황제였던 고이에게 예를 다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청을 넣을 것이 있습니까? 부탁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딱 하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였을까요? 풍소련을 나에게 돌려주시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풍소련과 다시 만나서 너무 보고 싶었죠 하고 또 풍소련과 함께 이제 지내게 됐는데 그래도 한나라의 황제였으니까 고이를 이렇게 온국공으로 봉해서 이제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유경원의 아들 목제파가 북주에 투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투항을 했으니까 처음에 주국 또 의주자사로 봉해서 북주에서 지내게 했는데 557년 음력 10월 실제로 모반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이제 이들을 처리할 때가 된 거죠. 이 목제파가 모반을 일으켰다는 죄로 이 목제파를 주살시켰고 그리고 이 북제의 황족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고이를 비롯해서 다른 황족들이 다 모반 혐의로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고이는 입을 막아서 질식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나라의 황제였던 고이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고이의 단짝 풍소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무제 우문홍의 동생 중에 우문달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우문달이 굉장히 검소한 사람으로 당시 황족이면 비첩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비첩도 몇 명 없고 또 비첩들에게 비싼 비단 말고 거칠게 짠,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저렴한 그런 비단 옷을 입게 했고 또 재산을 축적하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대요. 우문홍이 이런 우문달에게 풍소련을 하사한 겁니다.
왜 하사를 했냐? 워낙 검소하고 여인을 그렇게 밝히지 않으니까 풍소련을 하사했다고 해도 막 풍소련을 특별 대우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대신들에게 본보기를 삼으려고 하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생깁니다. 별로 여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 우문달이 풍소련을 보자마자 너무 예뻐 하면서 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풍소련이 진짜 아름답기는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우문달에 총애를 입게 되는데요, 풍소련이. 근데 문제는 원래 자신의 부인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부인을 내치고 비참하게 만들고 풍소련에게 빠졌으니까 부인이 또 서러움을 느꼈겠죠. 그런데 풍소련은 이렇게 총애를 받으면서도 또 황제인 고이를 좋아하긴 했었나 봐요. 그래서 고이를 잊지 못하고 한 번은 이렇게 비파를 이렇게 타다가 줄을 탁 끊어버리고는 시 한 수를 지었다고 합니다. 비록 오늘 총에 있으나 아직 옛 추억 아련하네. 그 마음 끊고자 무릎 위에 비파줄 바라보네. 이 우문홍이 사망을 하고, 제가 양견 얘기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일단 수나라를 세우게 되는 양견이 당시 북지의 황제였던 우문천의 보위를 찬탈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우문시 일족을 모두 살해하게 됩니다. 이때 우문달도 또 양견에게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럼 풍소련은 또 어떻게 될까요? 붕 떠요. 그런데 이 풍소련을 우문달의 원래 정비가 성씨가 이씨였는데 이 이씨의 오빠인 이순이라는 사람에게 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순에게는 어머니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딸이 저 요망한 풍소련 때문에 냉대를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해서 풍소련을 엄청 미워했다나 봐요. 그래서 막 험한 일을 골라 시키고 매일 욕하고 때리고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다고 합니다. 풍소련은 지금까지 한 번도 험한 일을 해보지도 않았고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곱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되다니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하면서 이제 목을 메고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자, 2013년에 방영된 여상육정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쵸? 이 여상육정이 제가 말씀드린 이 유경원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예요. 드라마 상에서 유경원은 예쁘고 착하고 똑똑한 그런 여인으로 등장을 하고,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북제의 황제였던 고담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기도 하고 평생 정치에 헌신을 하면서 고의를 보좌하고 일생을 마친 것으로 드라마상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제를 말아먹은 데 일조를 한 거잖아요. 유경원과 그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정말 완벽한 역사 왜곡 드라마인 것이죠. 근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역사를 배우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북제의 역사를 몇 편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북제의 황제들이 워낙 이렇게 막장이다 보니까 북제를 짐승, 그러니까 금수왕조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북제가 28년 만에 정말 짧게 단명을 한 그런 나라인 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북제 멸망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